겠습니다. 건축법은 하라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잠깐 이거 다시 한번 봐주십니다. 우리가 정비법에 관한 내용 함께 보셨는데 정비법에서는 용어 정의와 관련된 정비사업 구분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 공익사업이고 왜 사익사업인지 구분하는 게 필요합니다. 재건축사업은 사익사업이기 때문에 규제가 강한 이유를 정비기반설 양호에서 찾아주시는 게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토지의 소유자 범위도 서로 달라진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지상권자는 재건축 사업에는 토지의 소유자에 포함된다. 별개이다. 별개라는 것 파악해놓습니다. 이런 정비사업하는 곳을 정비구역이라 하는데 이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되어 서울에 또는 대전의 세종시에 정비사업과 관련된 기본 방향 제시해 주는 것을 정비 기본계획이라 합니다. 사실 정비구역에 수립하는 정비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성격하십니다. 정비계획에 다루어지는 건폐율 용적률 그대로 적용되거든요. 정비기본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에 성격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자주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보시는데 저 기본계획 수립하는 자에 군수 포함된다. 별개이다. 별개입니다. 그래서 정비기본계획은 특광시에 몇 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저 정비기본계획에는 정비예정구역과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담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별히 생활권 설정하게 되면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은 생략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비기본계획은 몇 년마다 타당 검토한다? 5년. 그리고 정비구역과 관련된 사항을 함께 보시는데 이 정비구역은 올해 해주실 것이 해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토지 소유자가 일정한 동의에서 해제 요청하게 되면 해제해야 한다, 해제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필수적 해제는 2년, 3년, 5년입니다. 특별히 조합 설립하지 않고 재개발 사업을 토지의 소유자가 시행하게 되면 구역 지정하고 몇 년? 5년 내 사업 시행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해제하여야 한다. 해제와 관련된 절차에 주민 공람 절차 거쳐야 되죠. 30일이라는 것 잡아주시는 게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조합은 존속한다. 설립인가 취소된다. 취소된다라는 것 봐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정비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정비사업 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특별히 사업 시행 방식에 관한 내용을 함께 정리하시면서 재개발사업은 환지 또는 관리처분계획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재건축 사업은 오직 관리처분계획으로만. 특별히 이 관리처분계획에 재건축의 경우는 오피스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만?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 건축물 전체 면적의 30% 이하라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예, 다 까먹었습니다. 그래도 사업 시행 방식은 하자, 하지 말자. 이거 2년 연속 나왔거든요. 29회 때와 30회 때 두 번 나왔거든요. 정답 중은 아니더라도 한 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행 방식은 한번 정리해 주실 것. 그리고 사업 시행자와 관련된 사항으로 신한이 있습니다. 신작업자와 한국감정원. 재개발 사업의 경우만 공동사업 시행자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저 시행자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조합 기억나셔야 됩니다. 조합 설립 절차. 그리고 구성과 관련되어 올해는 임원에 관한 사항들을 무조건 정리하셔야 됩니다. 임원 될 수 있는 자격과 관련되어서는 거주기간 1년, 소유기간 5년 이상인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고 저 임원 결격 사유와 관련되어 벌금 100만 이상 선고받았다고 하면 10년간 임원 될 수 없다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저 임원이 선출되게 되면 그 다양한 규제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조합장은 선임 받은 날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받는 날까지 거주해야 되며 겸직 제한에 관한 규정 두고 있다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조합정정이 자기를 위한 계약 체결하게 되면 누가 대표한다? 감사가 대표한다라는 것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합원과 관련된 사항 정리해 주시는데 이 조합원은 재개발 사업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강제로 재건축은 사익사업이기 때문에 동의한 자만 그리고 이 조합원이 되게 되면 아파트 분양할 수 있는 지위 생기거든요. 다만 그 지위와 관련되어 토기과열지구의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양도 양수할 수 없고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양도 양수할 수 없다 하더라. 그 정도는 꼭 한번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사업 시행과 관련되어서는 제끼기로 했는데 제가 부탁드린 것은 임시 거주시설은 주간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에만. 재건축에는 임시거주시설 적용되는 거 아닙니다. 재건축은 매도 청구에 관한 사항만 발생한다라는 것 파악해 놓으시고, 관리처분 계획과 관련되어 이 관리처분 계획에는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 신청할 수 없는 자가 있습니다. 투기관리주관의 관리처분 계획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자는 선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투기관리주에 분양 신청할 수 없다. 5년이란 말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관리처분 계획은 시장 분수 등에 인가받도록 되어 있고, 인가받은 이후 철거할 수 있죠. 철거하기 위해서는 사람 살아서는 안 되죠. 사용 수익 제한되는 겁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고실부터 이전 고실까지 사용 수익할 수 없다. 인가 받기 전에 철거할 수 있죠. 토지 소유자의 동의, 재산권 보호와 관련되어 동의받아야 되고, 건축물 대장 관장하는 자는 시군구청장이기 때문에 시군구청장이 허가받을 때 미리 철거할 수 있다. 그 정도 보십니다. 그리고 이 관리처분 계획과 관련되어 우리 공사 완료된 때는 이전 고시 다음날 정비구에 해제되는 것이죠. 관리처분 계획 외 방식이라면 준공 인가 고시 다음날 해제된 것을 본다. 조합 설립의 존속에 영향 없다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이전 고시 다음 날은 새로운 권리 발생하게 되고, 이전 고시 당일 종료할 때는 종전 권리 소멸한다. 청산금에 관한 문제까지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더 하면 좋은데 저도 옛날엔 다 했었거든요. 진짜 3분의 2도 구분하고 과반수 해봤는데, 악을 따가지고 열심히 해봤는데 일주일이면 기억 안 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것만 잡아주시면 정비법에서 우리 소박하게 세 문제를 목표로 하는 겁니다. 잘 찍으면 세 문제 나옵니다. 찍어도 되고 맞춰도 되고. 230페이지에 건축법에 관한 사항 함께 보십니다. 1번 1-1, 2번까지는 안 봅니다. 대신 얘는 작년에 기출문제 출제되었기 때문에 1번부터 2번까지는 혼자 풀어봐주십시오. 올해는 나올 일 없습니다. 저 평상시 잘했거든요. 3번 절대 풀지 말자. 4번 절대 풀지 말자. 그리고 5번, 6번은 건축행위에 관한 사항인데 하나만 풀 겁니다. 5번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6번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냥 5번 하겠습니다. 건축에 관한 용어 설명으로 틀린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게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건축법은 7문제가 출제되는데, 우선 적용 범위는 건축법의 적용 대상은 건축물과 건축물 관련 행위입니다. 여기 건축물과 관련되어서는 건축물에 대한 개념 살펴보시는 게 필요한데, 특별히 건축물과 분리되어 있는 공작물 중에 이옹담, 사광, 팔고, 오태, 축조 신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얘가 작년에 시험에 나왔습니다. 올해 보통 5년에 한번 나오거든요. 올해 나올 일 없는 상황입니다. 대신 나는 이옹담, 사광, 팔고, 오태 기억난다? 안 난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축물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건축법령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5가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적용을 배제합니다. 작년에 철도, 궤도, 시설, 부재 건축법 적용 배제하는 대상 시험에 낸 적이 있거든요. 올해 나온다 안 나온다? 그래서 작년에 이 두 문제가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올 일이 없습니다. 대신 건축물 구성과 관련되어 건축물 종류 구분하는 것, 일반 건축물과 비교되는 고층 건축물과 일반 건축물과 비교되는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을 각각 정리하는 게 올해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종종 우는 판문소 기억난다? 예, 그거 아시면 됩니다. 그건 아는데 종이 뭔지, 운이 뭔지. 그래서 바닥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종종 우는 판문석은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되게 되고, 위관 장교 노동까지 포함시키게 되면 바닥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준다중 이용 건축물이 되게 되는데, 그것 한번 나중에 문제 풀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물이 만들어지게 되면 지하층이나 주요 구조부나 부속 구조물, 그리고 발코니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에 관한 개념 구분하시는 게 필요하고, 건축물 크기를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 면적과 연면적, 바닥 면적 구분하는 것. 특히 층수와 관련된 사항은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 지하층은 층수에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제외시킨다.
한 부분의 층수가 서로 다르다고 하면 평균 층수입니까? 가장 많은 층수입니까? 가장 많은 층수를 층수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고 층의 구분이 없는 건축물의 경우는 몇 메타를? 4m를 한계층으로 한다. 모르는 게 없으신데요. 그래서 올해 해주실 것은 예. 얘를 무조건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건축물 관련 행위는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을 함께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나는 건축 대수선 모르는 거 없다? 없습니다. 풀면 다 나옵니다. 나대지에 새로 건물 수주하면 신축, 기존 건물 크게 만들면 증축, 종전과 동일한 범위 내 다시 축조하면 개축 또는 재축. 같은 대지 안에 건축물의 주요 구조 배치하지 않고 위치 변경하면 이전. 모르는 게 없으신데요. 그걸 5번에서 보십니다. 1번입니다. 건축물은 주요 구조부 해체하여 동일한 대지 안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이전에 해당한다. 맞다 틀리다. 틀리죠. 주요 구조부 해체하지 않고. 나는 실수해서 틀릴 수 있지. 몰라 틀리는 거 아니죠. 그리고 동일한 대지, 같은 대지란 말을 꼭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같은 대지 안에 주요 구조부 해체하지 않고 건축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을 이전이라 합니다. 2번, 3번 그냥 지나가시고 4번입니다.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종전과 동일한 범위 내 다시 축조하는 것을 재축이라 한다. 맞습니다. 멸실이라는 말 보게 되면 재축으로. 그리고 5번. 기존 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 철거하고 철거를 법을 개정해서 지금은 해체라 합니다. 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 범위 내 다시 축조하는 것을 개축에 해당한다. 나는 모르는 것?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모르는 것? 없다. 나는 이거 모르겠다고 하면 6번 혼자 풀어보시고요. 7번도 혼자 풀어보시고 잘 안다고 하면 이거 그냥 건너뛰어도 상관없으십니다. 바로 9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찾았습니까? 건축 문제는 시험에 나오면 안 틀리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혼자서 7번, 8번까지만 풀어보시게 되면 건축에 대해 틀릴 일 하나도 없고 이 건축은 보통 10년에 한 번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오더라도 워낙 쉽게 나오기 때문에 틀릴 일이 없으실 겁니다. 9번 찾으셨죠? 대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대손이란 건축물의 기둥, 복 등의 구조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번입니다. 대손은 건축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건축과 대손이 상호 중첩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건축을 우선 적용하고 대손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이 대손은 건축물 안전과 관련된 큰 안전상의 문제를 끼칠 수 있는 수선 행위를 말하거든요. 지나치게 수선하면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되게 되는데 우리 기억하시길 대수선은 벽, 3, 계단입니다. 기둥을 3개 이상 수선 변경하게 되면 대수선인데 기둥 3개 수선하면서 높이를 2m씩 크게 만들었다고 하면 건물 높이가 달라진 것이죠. 뭐가 되겠습니까? 증축 행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대수선이 아니라 건축인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합니다. 지나치게 고치면 뭐가 된다? 건축 행위가 되어버리는 것이고요. 너무 작게 고치게 되면 소수선에 해당되는 것으로 건축법 적용 대상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벽과 관련되어 내력벽, 외벽 마감 재료, 증설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이라 하고 경계벽이란 말 나오게 되면 앞에는 다가우택과 다세택 나와줘야 됩니다. 숫자 3과 관련되어서는 기둥, 보, 그리고 지붕틀, 증설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이라 한다. 계단과 관련되어서는 5개 계단은 포함된다. 별개이다. 별개이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올해 대수선 예를 정리해 주십니다. 이제 다시 하나 정리할 게 있습니다. 건축, 대수선 하고자 한다면 허가권자의 허가 받아야 됩니다. 용도 변경은 사용 승인 이후 건축의 사용 목적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허가권자입니까? 대장 관장하는 시군 구청장입니까? 시군 구청장에게 허가받거나 신고하고 용도 변경한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건축 대수는
공사와 관계된 사항으로 허가권자의 허가 받아 건축 대수하도록 되어 있고 용도 변경의 경우는 허가권자라는 말 쓰지 않고 건축물 대장을 한장하는 시, 군, 구청장에게 허가받거나 신고하고 용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허가 대상인 대선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시는데 3번 찾으셨죠? 기둥, 보, 그리고 지붕틀을 각 2개 수선하는 것은 대선에 해당한다? 기둥만 3개 이상, 보만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이라 합니다. 그래서 답을 3번으로. 4번, 5번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번입니다. 얘는 10년에 한 번 시험에 나오는, 10년이 아니라 한 5년에 한 번 시험에 나오는데 1번 잠깐 보십니다. 건축의 종류, 용도에 관한 연결이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도학원은 교육과 관계되어 있겠습니까? 위락시설이겠습니까? 춤 배우는 곳이기 때문에 위락시설로. 저 처음에 무도학원 봤을 때 소림산 줄 알았거든요. 저희 3학년 때 행정법 공부하거든요. 그때 처음 무도학원 봤을 때 소림사 무술 배우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 동물원 식물원의 경우는 문화 집회시설. 우리 수족관 있지 않습니까? 수족관도 동물원 식물원과 똑같은 기능을 합니다. 수족관도 어디에 속한다? 문화 집회시설. 물고기 파는 곳이 아니라 아쿠아리움,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3번 다가구택은 공동택이다? 단독택에 해당되게 됩니다. 다만 우리 단독택이라 말에 단독택과 다중택, 다가구택, 공간 4가지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앞에 단독택에 대해서는 광의 단독택이라 이야기해 주시고 뒤에 단독택에 대해서는 협의의 단독택이라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가구택은 광의 단독택에 해당되는 것이지 공동택은 아니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야외 음악당, 야외 자동차 극장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면 어디에 속한다? 관광 휴게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냥 극장이나 또는 음악당이라고 하면 그때는 문화시설에 해당될 수 있지만 야외란 말 붙게 되면 관광 휴게시설로 파악해 놓습니다. 운전하고는 자동차 관계된 시설이죠. 그래서 자동차 관련 시설이지 교육연구시설 아니다. 11번은 난 이걸 못한다? 우리 11월 달에 처음 공부할 때는 못했는데 지금은 잘하지 않으십니까? 12번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13, 14 근린 생활설에 관한 사항인데 가끔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13번 함께 보십니다. 2종 근린 생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 가로속의 바다 면적합 500제곱미터 미만이다. 답은 4번입니다. 구기운동 중에 가장 공이 작은 것은 탁구공. 탁구장으로 바다 면적합 500제곱미터 미만은 일종 근린 생활시설이죠. 나는 이런 거 잘 모르겠다? 예. 그래서 우리 지갑 분실했을 때 가장 먼저 찾아가야 되는 곳은 어디다? 화장실. 예. 그래서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주거용 건축물로서 광해 단독택이나 공동택이 존재하면 주변에는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시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상가 건물 중에 70% 이상이 다들 1종, 2종 근린 생활시설입니다. 이 근린 생활시설에 있어서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시설이 있다면 1종,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것이 있다면 2종 근린 생활시설로 분류하게 되는데 지갑 분실했을 때 제일 먼저 찾아야 되는 것이 공중 화장실입니다. 돈 찾지 못했다고 하면 파출소에 분실 신고하게 되는데 이 파출소에서 분실 신고하고 주민등록증 다시 발급받고자 한다면 동사무소 방문하셔야 되는데 이 동사무소를 지역자치센터라 표현하게 됩니다. 예전엔 주민자치센터이지만 또 한 번 법을 개정해서 지금은 지역자치센터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는 바다 면적합 1000제곱미터 미만이면 일종 근린 생활시설이고 1000 이상이면 공공 업무시설이 됩니다. 파출소가 300평 이상인 거 본 적 있다? 경찰서 이시 파출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모두 일종 근린 생활시설이고 이러한 세 군데에 방문하고 허기시면 김밥 천국에서 식사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제과점에서 빵 드실 수 있는데 바다 면적합 300제곱미터 미만이면 일종 근린 생활시설이고 300 이상이면 2종 근린 생활시설이 됩니다.
휴겸 시점과 비교되는 것으로서 일반 음점이 있거든요. 가끔 양주장과 양주병이 표시되어 있는 식당 보신 적 있으십니까? 술집이거든요. 걔가 일반 음점입니다. 나는 그런 거 본 적 없다. 걔는 2종 근린 생활설이지 1종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식사하셨다고 하면 소화시키기 위해 운동하실 필요가 있는데 공이 가장 작은 것은 탁구공. 그래서 탁구장으로서 바다 면적합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1종 근린 생활설이고 볼링장이라고 하면 2종 근린 생활설인데 볼링장이건 탁구장이건 500 이상이면 운동시설이 되어버립니다. 500 미만일 때만 1종 근린 생활설. 이런 곳에서 열심히 운동하면 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원 있는 7층 올라가면 사우나 있지 않습니까? 1962년도에는 뭐라 했다? 목욕장. 그리고 이 목욕장에는 이용원과 미용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침술원, 안마원, 의원 이렇게 끝나게 되면 죄다 1종 근린 생활설입니다. 안마시소는 2종인데 안마원은 1종 근린 생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하시고 가보셨습니까? 알겠습니다. 나중에 갔다 오면 안마원과 안마시소의 차이점을 한번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깨끗하게 단정하셨다고 하면 동네 보건소 방문하셔서 건강검진 받을 수 있고 건강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주변 소매점 방문하셔서 제철 과일 사들고 갈 수 있죠. 그리고 요즘 우리는 하루라도 책을 안 보면 입에 뭐 돋지 않으십니까? 매일 보지 않으십니까? 매일 안 본다. 그래서 서점 방문하셔가지고 집에 돌아가시게 되면 이게 주택가 주변에 볼 수 있는 1종 근린 생활설에 해당됩니다. 다만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나는 동네 병원 방문하지 않고 종합병원 방문해야 된다. 병원에만 쓰게 되면 의료시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반 음식점과 휴겸 음식점 구분할 수 있다? 예. 그러면 우리 일반 음식점은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는 건축한다 못한다? 2종 근린 생활설은 전용 주거지역에는 절대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2종 근린 생활설은 일반 주거지역에는 법령에서는 제한하고 있는데 조례반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토계획법과 건축비 매칭이 되시는데요. 이제 공부 잘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1종 근린 생활설에 해당된다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요즘 우리 도서관 못 가고 독서실 방문하시죠. 얘는 1종이다, 2종이다. 2종. 집에서 공부할 수 있고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데 이 독서실은 공부에 꼭 필요한 거 아니죠. 그래서 2종 근린 생활설에 해당되게 됩니다. 동물병원, 동물미용원이 있다고 하면 1종이다, 2종이다. 2종. 애완견 키우고 있다면 꼭 필요한데 애완견 안 키우신다고 하면 필요 없거든요. 동물병원은 2종 근린 생활설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전소, 양수장 1종이다, 2종이다? 1종. 전기, 수도 없이 나는 생활할 수 있다? 변전소 이야기가 나오면 갑자기 우리는 혈압이 돋더라고요. 송전탑 옆에 집을 마련하게 되면 백혈병 걸린다고 해서 다들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변전소 그렇게 싫어하지만 변전소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1종 근린 생활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게 여기에 구분 기준입니다. 바로 14번 보시게 되면 1종 근린 생활에 해당되는 것 찾도록 되어 있는데 5번 휴겸점은 1종이다, 2종이다? 1종. 그리고 2번 부동산 중개업 찾으셨죠. 여기 부동산 중개업소는 바다 면적합 30제곱미터 미만이면 1종, 30 이상 500 미만이면 2종, 500 이상이면 기획부동산 업무시설이죠. 우리는 나중에 성공해서 기획부동산 꼭 차리자. 3명만 모이면 법인 만들어가지고 서울 강남 역삼역에도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도 하나 만들어 놓으면 딱 예, 좋은 이야기가 아니었나 봅니다. 예, 15번, 16번만 보고 끝내십니다. 15번입니다. 용도 변경 하나 설명 드린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5번 보시면 공장을 자동차 관련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는 신고해야 한다. 이거 나오면 바로 자, 산, 전, 문, 영교, 근주기 적어 놓는 겁니다. 적어 놓고 시험하는 보는 겁니다. 그러면 공장은 어디에 속한다?
2차 산업과 관계된 사항으로 산업등의 시설군에 속하고 자동차 관련 시설은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군을 용도 변경하면 허가 받아야 되죠. 나는 자산 전문 연구 건축이 올해 시험 나올 때이거든요. 옆에 적어놓고 잘 보자. 나는 할 수 있다? 예, 그러면 1번은 그냥 지나가시고 2번입니다. 일종 근린생활시설을 의료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허가 받아야 된다. 일종 근린생활시설은 근린생활시설군에 해당됩니다. 대신 우리 시험 보면 공부하면서 항상 하셨던 게 세 가지 있습니다. 문종위관. 문화집회시설군에는 문종위관. 문족 때 관직에 올랐다. 문종위관입니다. 0. 다판운숙. 다이소라는 곳 들어본 적 있으면 다 팔더라고요. 다판 운숙. 노교수의 이런 거는 알고 있는데 그렇죠. 문화시설, 종교시설, 유락시설, 관광휴게시설, 다판 운숙. 2종 근린생활시설인 다중생활시설, 고시원입니다. 판매시설. 예, 판매시설입니다. 그리고 얘는 운동시설. 운수는 산업 등의 시설군에 속합니다. 운수는 2차 산업과 관계된 사항, 3차 산업과 관계된 사항으로 산업 등의 시설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는 운동, 수군,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의료시설, 야영장시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린 것은 이 세 가지는 자주 시험에 나오거든요. 문종위관입니다. 0. 다판운숙입니다. 노교수의 이 세 가지만큼은 꼭 살펴놔야 됩니다. (3번) 숙박시설을 수련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한다. 다판 운숙, 영업시설군에 해당되는 것으로 얘를 노교수의 이런 건 했는데 수가 어디에 포함되는 건지 그래도 하면 나는 열심히 잘할 수 있다. 그리고 4번 교육연구시설은 노교수의 교육복지시설군에 해당되고 판매시설은 다판운숙, 영업시설군에 속하기 때문에 이때는 허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용도 나왔을 때 시설군 9가지에 대충 집어넣는 것, 통밥 주는 게 우선 필요하십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연습해보면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한다. 하실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